올해뿐만이 아니라 네. 이전부터 이제 부동산 집값이 너무 비싸다,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요새 몇 억씩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역들도 생기고 있는데 이 정도로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생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떨어지는 폭은 예상을 했는데 떨어지는 시간과 속도는 예상 못했습니다. 미국의 파월이 그렇게 빨리 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오른 거죠. 미국 역사상 처음일걸요, 그것도. 6개월 만에 이렇게 네. 거기 뭐 0.5에서 출발했으니까요. 지금 몇 배요? 8배인데요. 네. 그런 일이 역사상 처음으로 알아요, 제가 볼 때. 전 세계가 놀란 거죠. 놀랐는데 어딘가 한번 사고가 나거나 위기가 있으면 그때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헤지펀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클린턴 대통령이든 부시 대통령이든 그때 다 그 재무부 장관들이 다 뭐 골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대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업계가 너무 유착되어 있는 거예요, 정력이. 그러면 미국의 금리를 막 올리는 건 정치고 경제 쪽에서는 어디가 터지면 싸게 우리가 IMF 때 당했던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세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제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만만치도 않고 조지 소로스도 얘기했잖아요. 이번엔 다르다.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그게 다 빈말이 아니거든요. 다 몇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 던진 경제에 대한 해박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파월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집 사지 마라, 젊은이들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보이니까요. 그나마 양심적인 거죠. 집값이 물가 좀 잡히고 금리가 내리면 그때 사세요. 그게 얼마나 국가의 어떤 통화정책 수장으로서 적당한 얘기는 저는 감사드리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감사하고 있죠, 도리어. 진짜 집값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네. 집값도 많이 내렸고 집을 내놓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집을 사는 사람은 진짜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죠. 거래량 자체가 역대 최저라고 하는 정도거든요. 네, 최저치입니다, 신고. 네. 근데 이게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살만한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는 살만한 때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더 내려오는 게 이제 경제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저도 걱정은 되는데, 속도가 빠른 것만 좀 문제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0% 정도가 정확하게 내려오면 사람들이 사지 마라 그래서 사거든요. 정책이 없어도. 네. 네. 내 집에 대한 마련에 대한 욕구는 대한민국도 특히 강하잖아요. 네. 흐른 대로 뒀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이게 도리어 역효과가 날까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분양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심리가 더 가라앉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글로벌 때 이런 얘기 있어요. 착한 분양가라는 게 있었어요. 건설회사는 그냥 가려는데 조합원들이 분양이 안 되니까 야, 우리 싸게 팔아서 빨리 금융비용을 없애자. 근데 그때 금리 부담보다 지금이 거의 1.5에서 2배예요. 모든 현장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잘 마무리되면 천만다행인데 그래도 어떤 법으로는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언젠가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현 처지에서 일반 국민 아까 말씀드린 소득 수준을 볼 때는 아직 이 가격대에는 사람들이 매수에 들어가기 힘든 가격이에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완전히 끝나고 규제 완화책 다 나온 상태에서 네.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더 내려간 상태가 되면 그게 한 1, 2년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자동적으로 살아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카드를 너무 빨리 썼잖아요, 이번에. 빨리 네, 내놔가지고. 다음에 쓸 게 없어요. 다음에 별로인데.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중장기전으로 대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말씀 올렸던 그 3기 신도시 물량은요, 2026년부터 입주해요. 네. 1000세대가 입주하던, 2000세대가 입주하던, 입주한다라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입주한다라는 그 소싱은 심리적으로 무주택자들한테 안정감을 주거든. 다주택자들한테는 조급함을 주고. 그럼 그 사이에 탐이 얼마 남았죠? 2026년이니까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원래 너무 높아서 약간 포기 상태였다가 이제 희망적인 상황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다주택자 입장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산가들은 그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2027년까지. 회복될 때까지 갈 거고 5, 6년 갖고. 근데 이제 자산가가 아닌 분들은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 전세 가격이 자꾸 다운되면 갭 투자했던 분들은 못 버티잖아요. 그렇게 경매 물건이 되니까 물건들이 자꾸 더 나오잖아요, 시장에. 이게 이제 시장을 한마디로 일단 쇼킹을 주겠죠, 시장에다가. 그게 지나야 이제 다시 살아나는데 그 시간을 1년 만에 이게 끝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몇 년은 갈 것 같지 않나요? 뭐. 지금도 그럼 경매 물건이라든지 좀 버티지 못하고 내놓는 물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을까요? 아, 그 얘기 드리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우리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받으시잖아요. 네. 집 사실 때. 그래서 금리가 저금리일 때는 다들 변동금리를 쓴단 말입니다. 싸니까. 네. 높아지면 이제 고정금리를 쓰는데 앞으로 높아질지 낮아질지 막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상품이 있었어요. 혼합형금리라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5년 동안만 고정금리예요. 그 6년짜부터 변동금리입니다. 이 상품이 꽤 팔렸어요. 네. 네, 그동안. 자, 내년이 2023년이잖아요. 23년 빼기 5는 18년. 네. 18년에 집 산 분들은 내년부터 그때는 2.5% 이율인데 지금은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엄청 부담되겠죠. 네. 이분들 영끌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계획적으로 했는데도 쇼크를 네. 맞을 정도니 네, 영끌한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영끌 잠 못 자 이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조차도 지금 막 잠을 못 자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애기들 있고 이러면 더 그렇잖아요.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이 버티게끔 정부가 일단 좋은 정책을 던졌어요.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6억 이하에서 9억까지 넓혔어요.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뭐 변동금리 높은 분들 또 이렇게 좀 높은 분들 대환 대출해 주겠다. 낮은 금리로. 그게 특례보금자리론인데 예산이 25조인가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아쉬운 건.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뭐 어떻게 될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고 은행은 냉정하잖아요. 금융산업자분들이 은행들이 언제 뭐 물론 뭐 사정을 가끔 봐주지 뭐 않죠. 그렇죠. 네, 냉정하잖아요. 3개월 연체되면 연락 오고 경매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계산할 때 네. 내년부터 변동금리 바뀌는 분들이 못 버티는 분들이 나오시면 항복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 물건들이 연초에 나오면 분명히 가을, 겨울에는 물건이 나오겠죠. 경매 물건이. 네. 근데 게다가 현재 영끌하신 분들. 네. 그분들의 물건이 현재 추세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어떤 이 정책 때문에 어떻게든 막 돌려막기를 아주 버티는 분도 계신 걸 알아요. 왜냐하면 혹시 이 반등기에 조금 높은 값에 팔 수 있을까 해서 하시는 분들 뭐 계신데 그때 이제 못 팔면은 이제 답이 없잖아요. 그 사이에 또 더 높은 이자로 막 메꾸고 계실 거고 역전세 나가지고 나가면 또 더 고통이에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니까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또 살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이 무리하다 싶으면 사람이 건강해야 뭘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부터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가정할 때 어느 정도의 물량은 분명히 경매 물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례가 저번 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량이 2배로 늘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량 중에 낙찰되는 게 17%예요. 유찰이 많이 되는 거네요. 80%는 유찰에서 또 밀려요. 그러면 이제 물건이 또 더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쏟아지고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장 너무 만만해 보시면 안 되고, 싫지만, 제가 한 말이 1단을 말했으니 2단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체크라도 좀 해보시길 제가 개인적으로 틀리면 버리시면 되고, 혹시 검토하셔가지고 또 생각이 생기시는 분이 있으면 자산관리에 좀 활용하시면 되고, 뭐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착한 분양도 말씀 주셨는데 착한 실제로 분양. 지금 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미분양 현황은 좀 어떤 편이에요? 네.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놀라고 계실 텐데요. 미분양 4, 5만 개는 항상 있었습니다. 매년. 이번 정부가 또 유달리 이렇게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미분양이 많아서 또 언론도 문제죠.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에 제가 아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데이터를 갖고 저랑 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죠. 사적 결론이 그겁니다. 한 6만에서 7만까지는 건설회사가 감내한다. 충분하다. 미분양이 나도. 네. 그게 답이고요. 다만 7만, 8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게 영향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 6, 7만 원대까지. 그래서 7만 넘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 그게 이제 임계점으로 봐요. 근데 지금 4만이거든요. 4만 8천. 네. 왜 이렇게 난리래요? 막 미분양 났다고? 왜 그러죠? 경기가 아주 좋을 때도 3, 4만, 5만, 6만이었어요. 그리고 폭풍 영끌일 때 그때만 우리나라 최초로 1만, 2만이었어요. 막 몇천대로. 딱 2년만? 이 18년 동안에. 그러면 아직은 걱정할 때는 아닌데, 물론 그건 있죠. 미국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요인들이 산재에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대응하면서 국민들 편에서 해야 되잖아요. 다주택식 편에서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이게 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엔 다 같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2023년 초에도 또 네. 공급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쏟아지는데 수요가 이제 네, 그만큼 수요가 안 살아나죠.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미분양이 눈뭉치가 굴러가듯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걸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좋은 편이네요. 눈뭉치가 자꾸 굴러가듯이 심리가 완전하게 안 살아나면 이게 자칫 금융사 위기로 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정도 능력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요새 뭐 금융기관 문제 많다고 하는데, 제가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제1금융권하고 저축은행들은 안전합니다. 제가 엊그제 다 데이터 보고 평가 보고서를 봤더니 이미 예전에 2008년도에 너무 많이 당했어요. 저축은행 큰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뭐 부산상호저축은행부터 그때 뭐 27개가 없어졌거든요. 11개인가? 한 10개 이상이 하여간 파산했단 말이에요. 저축은행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그 금융기관들은 다 지금 안정적으로 또 바젤3 맞춰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이 증권사하고 이제 캐피탈 보험사, 제2금융권에 뭐 여전사들, 여신 전문 회사들이, 일부 회사들이 이 부동산 PF라면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좋다 보니까 상승기에 3년, 2년 전에 자기 자본 비율을 좀 초과하는 위험한 리스크에 노출된 수준으로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금리를 올 줄 몰랐죠, 그 사람들도. 그럼 미분양이 나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굴러가다가 그게 그런 증권사한테는 타격이 크겠죠. 그렇죠. 그럼 그 증권사는 파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파산이 될 때는 그 충격이, 증권사 파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충격적이잖아요.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데, 과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지금 능력 되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그 속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잘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비싼 현장이에요. 만약에 땅이 100원짜리고 건축비가 100원짜리인데 200원이면 남는 거 한 뭐 10%면 220원, 20%면 240원에 팔면 되는데 시장이 막 좋으니까 이걸 300원으로 사업을 잡아가지고 돈을 다 끌어서 300원 남으니까 250원 정도 더 쓸 수도 있잖아요. 50원 남으니까. 네. 오버해서 쓴 거죠. 그런 게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파산이죠. 그럼 그거는 이제 헐값에 날아갈 거 아니에요, 또. 그걸 누가 사요, 어려울 때? 그 헐값이 옆에 주변 시세 분양가를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말씀 주신 착한 분양가가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저기 높은 분양가로 했더니 망했어. 그러면 우리는 조금 낮춰서 안전하게 가자. 들 갔더라도 조합 입장에서는 이게 현장이 늘어지면 어떻게 돼요? 손해죠. 그냥 현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네. 이자를 계속 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금융 비용이 네.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주하잖아요. 네. 그 이주비 다 돈 빌려서 하는데 그 돈 다 이자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계산만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뭐 재건축 조합원들은 다 아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눈덩이가 굴러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잘 녹여야겠죠. 네. 경제 뭐 부처나 이런 데서 잘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무주택자들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 넓어졌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무주택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하면 좋을지. 무주택자분들이요? 네. 무주택자분들 중에 이제 자산이 좀 있으신 분과 좀 아직 미약하신 분 두 부류가 계실 거고,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청약을 그동안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청약을 할 때 이거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말이 고민하신 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간단합니다. 주위의 아파트 시세를 비교하셔가지고, 자, 그 단지가 주위 시세에 비해서 똑같다. 그럼 이건 신축이잖아요. 신축인데, 그러면 이 기존 주택이 5%, 10% 내려갈지, 앞으로 느낌은 받으실 거예요. 이거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10% 정도 내려가면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라면, 자, 말씀드릴게요. 그럼 얘가 90원짜리고 얘는 100원짜리가 되잖아요. 9억, 10억짜리가 되죠. 근데 1억 차이예요. 이건 새 집이죠. 그러면 이건 받아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판단에 오류에 빠집니다. 얘가 더 싸다는 것만 매물되면 안 되는 거죠. 얘가 9억이고 얘는 10억이잖아요. 그럼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고민들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택부담주시에서 그런 라인이랑 맞는데 그런 라인이 오면 기존 시세보다 1억 정도 비싸도 사도 괜찮다. 근데 원래 우리가 머릿속에 박힌 게 뭐냐.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분양가는 무조건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바뀌어서 지금 혼돈스러울 텐데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옆에 몇 개 비교하시고 신축 그리고 말씀드린 금리 보시고서 이게 몇 프로까지 가능하나 딱 하면 그냥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주택자 중에 이제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 정부에서 그 정책자금이 지원하는 집단대출 같은 거는 금리가 좀 저렴해요. 저렴한데 특히 신혼부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요즘 또 새로운 상품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나눔형, 선택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좀 초기에 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정책자금도 있고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아니면 제가 볼 때 이게 1, 2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틀릴 수도 있는데 3, 4년 간다고 하셨을 때 조금 돈을 모으면 돈이 모이실 거 아니에요. 그때 대출을 부담할 수 있는 선이 된다 그럴 때 주택을 들어간다면 투기의 마음 없이 거주의 용도로 가신다라면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3, 4년 더 기다리셔도. 왜냐하면 3, 4년 기다리면 128만 호예요. 지금 공공주 택지가 조성된 게. 이거는 무조건 집니다. 짓는데 여러분 그 서울의 수도권의 인구가 1년에 35만에서 50만 늘 때가 노태우 정권 시절이에요. 90년대인데 그때 전국에 200만 호, 서울 인근에 한 100만 호 정도 지었어요. 그때 10년 동안 집값이 안정됐습니다.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 근데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 다 나올 거죠, 그 물건들이. 근데 물량이 얼마나 그랬어요, 제가? 100만 원 가깝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하방 압력이 장기적으로 강하겠죠?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 보신다라면 좋은 도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하고 기존 시세랑 비교하셔서 너무 바닥까지 가는 거 기다리면 또 힘드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부담 지수에 좀 가까워지면 그때는 여러 개 되면 사셔도 되고 여러 개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참으셔도 이렇게 이번처럼 급등기는 없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3, 4년 더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안식처가 돼야 될 집인데 잠 못 들게 하는 괴로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수년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것만 봤던 분들은 지금 시장이 너무 낯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2030 세대분들은 참 제가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한 부분도 있는데 진짜 처음 겪어보시는데 당황스러울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좀 불만스럽고 무주택자 입장에서 상당히 박탈감 느끼면서 왔지만 무주택자분들조차도 아마 잘 됐다는 마음이 좀, 근데 이렇게 빨리 내리나? 이런 의아심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충격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착륙이 제일 좋잖아요. 충격 없이. 근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2030들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 22년이잖아요. 네. 근데 2014년부터 살짝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8년 정도 되죠? 네. 30살이라고 하면 8년 빼면 몇 살이죠? 22살. 네. 남자분들은 군대 있고, 네. 여자분들은 졸업 준비하느라 바쁜데, 부동산 찾아볼 수가 어디 있어요? 근데 뉴스에서는 봤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좋다, 뭐. 그걸 8년 동안 봤으니, 근데 그 전에 꺾였다가 올라올 때, 우리 젊은 세대, 2030 세대 분들은 세상에 막 자기 개발하고, 앞길 계획하고 바쁜데, 올라가는 게 옆에서 막 들렸다가, 어느 날 정신이 든 30대가 돼가지고 보니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건 계속 올라가는구나라는 게 이제 고착화되죠, 머릿속에. 잠깐 내려도 옆에서 잠깐 내리는 거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걸 받쳐주는 이론들이 많잖아요. 우상향한다. 네. 그림표를 보면 우상향하거든요. 네. 긴 기간을 놓고 보게 되면. 계속 결론 올라요. 네. 오르는데 중요한 건 그 잠깐 빠지는 기간이 본인이 당하면은 큰일 난다는 걸 잘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돈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파산해서 연락 안 된다든지, 또 친한 친구는 돈을 더 이게 집으로 많이 벌었는데 마지막에 상가까지 투자를 했어요. 욕심을 내서 2개를 샀는데 그게 13년째 지금 비어 있어. 이런 일들이 옆에서 제가 많이 보니까 이거 위험할 때는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필요한데 2030 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당하는 입장이 되죠. 사실은 기성세대들한테. 그래서 제가 기성세대로서 제가 볼 때 이제 이번에는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기성세대들이 좀 반성하시고 어느 대상에다 투자를 딱 했는데 내가 돈을 투자할 때 이익을 바라고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투자하기를 바라는 그 시행자는 당신이 투자하면 이익을 충분히 준다. 평소에 은행 금리나 이거보다 기대 수익률보다 더 높게 줄 수 있다. 투자했을 거고, 이분은 이걸 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인데, 이분이 만약에 뭘 하냐, 좋은 집을 만든 거예요.
가성비 너무 좋은 집을 누가라도 사고 싶은, 평소에 다 10억짜리 집인데 이건 11억인데 훨씬 좋아. 이 사람은 이걸 사서 좋죠. 사업한 사람은 돈 벌어서 좋죠. 투자한 사람은 투자해서 좋죠. 이게 진정한 투자죠. 투기는 뭐냐, 남이야 어떻게 되던 자기 뱃속만 채우는 게 투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회라는 건 공존하잖아요. 네. 그 피해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면 그건 투기죠. 그걸 투자한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드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분 누구신지 정말 궁금하시죠? 월부TV에서 새로운 MC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해부터 월부TV의 새로운 진행자로 합류하게 된 아나운서 심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까지 월급쟁이 부자들이 아니고요. 월급쟁이로만 10여 년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리어를 통한 개발을 통해서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의 선에 합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똑같이 투자 공부하고 또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월부TV를 알게 됐고요. 이렇게 월부TV 채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향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자 이번에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정말 자주 들었던 피드백이 공감력이 좋다는 거, 그리고 진짜 열정적이라는 거, 이 두 가지 피드백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런 장점을 10분 발휘해서 월급쟁이 부자들 TV 채널을 또 구독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부자 돼요. 화이팅! 화이팅!